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두 시각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자, 저희 서브 프로그램 한번 오늘도 진행을 해보죠. 저번 주에 재밌었어요. 아 예. 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요번 영화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영화는 제가 추천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예. 제 인생작이어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만큼 깊은 만큼 더 재밌어지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런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름은 들어봤었죠. 원래. 예. 저도 이름만 알았었는데 요번에 처음 봤거든요.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40분? 거의 굉장히 3시간. 긴 작품이죠. 예. 대단했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예. 버릴 그 씬이 하나도 없다. 네. 영화적으로 완벽하다 거의.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너무 뿌듯하다. 별 5개 주고 싶어요. 이 기분 아시죠? 왜냐면 그 돌풀님께서 저한테 그 수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예. 이스라 작가님 별 5개거든요. 저도 이 기분이잖아요. 최고죠. 일하기 진짜 최고죠. 내가 추천해줬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맞아요. 내가 별 5개 같은 것 같은 맞아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은근히 안 보셨던 분도 많을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왓챠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줄거리 소개, 저희 대본 없거든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고 제가 줄거리를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죠. 이 작품이 이제 그 처음에 벤자민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아이가 기형의 아이여서 80세의 노인의 몸을 갖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80세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얘를 버려요. 어디다 버리냐면 그 흑인 빈민촌 그 거리에다 버리게 되는데 양로원 있는데 네, 그래서 걷어가고 그 벤자민이라는 불행한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인데 벤자민 버튼 이름이에요.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지만 제목에서 이미 스포일러가 했어요. 맞아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요. 맞네요. 네. 그래서 벤자민 버튼은 80세에서 0세로 내려가는 아이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은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나이가 위로 가고 벤자민은 아래로 가죠. 이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할 수 있는 영화예요. 줄거리는 이거면 끝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다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느낀 점을 말할 텐데 여기 느낀 점이 아마 줄거리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될 테니까요. 어느 부분 이 영화를 한 줄 평 한번 해본다면은 좀 최대한 딱 핵심을 말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월 그리고 죽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다. 맞습니다. 네, 그게 키워드 같아요. 이거는 진짜 최고로 그걸 느끼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일단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목이 시간은 거꾸로 간다잖아요. 근데 간다보다는 흐른다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이라는 건 간다로 하면은 그냥 단발적인 이례적인 건데 시간을 흘러간다는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맥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 그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소설가가 쓴 거예요. 이게 원작이. 맞아요. 근데 그 원작의 제목은 큐리어스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다르죠. 네, 달라요. 이상한 어쨌든 그런 건데 괴상한 어쨌든 그런 건데 왜 한글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건 한글 제목을 지은 사람이 스포를 해버렸다. 근데 이거는 사설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는 이 질문을 가져왔어요. 좋아요. 그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죠?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인 영화거든요. 네. 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설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되게 짧아요. 한 70쪽, 80쪽밖에 안 돼서 금방 읽었어요. 이 작가가 그 위대한 개츠비 작가거든요. 네. 피츠제럴드. 근데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애매한 답변인데 소설이 조금 더 창조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시타르타란
그 헤르만 헤세 예. 작품하고 그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진짜 야하거든요. 이게 영상을 볼 때랑 야한 게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상상을 하게 되니까 소설은.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생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게 와 이게 글의 힘이다. 이 모든 상상력이 주체가 되어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필름을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 구현하기 때문에 더 몰입감이 있구나. 이런 장면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영화는 그러기에는 조금 단점이자 장점이지만 그거를 감독의 의도하에 구현해 준다. 뭐 이 정도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이제 소설은 일단 그리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합적인 매체인 게 영화는 화면으로 보이고 맞아요. 장면이 보이고 눈으로 그다음에 시각과 청각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영화는 2시간 보통 2시간 길어야 3시간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이 몰입도 있게 3시간 동안 관객들을 붙잡아놔야 되거든요. 그죠. 그 제자리에.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끝나서 읽어도 상관없고 예, 그거 뭐 독자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특히나 이 벤자민 버튼의 소설에서 제가 두 개 소설을 보고 영화를 봤잖아요. 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오 재밌다. 혹시 소설 보셨나요? 소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발췌문만 봤었고 네, 제대로 못 봤습니다. 소설을 봤었는데 저의 이제 좀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냐면 소설보다 영화가 낫다. 오히려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원작을 뛰어넘지 못하는 영화가 많은데 맞아요. 이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컨셉. 컨셉. 벤자민 버튼이 늙은 아기에서 시작해서 그 어린 외모로 바뀌어서 죽는 그 뼈대는 그 컨셉 하나만 영화가 가져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진짜? 다 바꿨어요. 이거는 감독 각본을 쓴 사람의 역량이기도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칭찬이네요. 예. 그 소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래요. 소설은 그 시트콤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되게 우스워요. 장면을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좀 코미디처럼 풍자극 같은 느낌도 들고 얘가 처음에 벤자민 버튼이 태어났는데 170짜리 노인으로 묘사를 해요. 170? 네. 아니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애인데 170짜리 할아버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병원에 앉아 있는 걸로 묘사를 해버려요. 이런 완전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무리 소설이라 그래도 그렇죠. 거기서부터 완전 붕괴되네요. 네, 저는 왜 작가가 이렇게 허술하지? 아니 그 영화에서는 진짜 조만한 애기인데 그 늙은 그 외모로 표현하잖아요. 정말 현실성 있게 표현해요. 현실성 있게. 여기서 좀 저는 완전 시트콤 아니야. 코미디 아니야 소설이. 근데 영화는 되게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최대한 리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분장 아카데미 그 세계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 요번에 영화가 뭐 분장상, 뭐 특수효과상 요런 좀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으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럴 만하다. 근데 영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뭔가 진중한 느낌? 진짜 재밌거든요. 그죠.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에서도 소설보다 영화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재밌네요. 그죠. 각색이랄까 뭔가 이렇게 영화 원작인데도 그 뼈대만 가져와가지고 되게 잘 디테일하게 묘사도 잘한 것 같고 관람객 평점도 보니까 그 4.0이 넘어요. 왓챠나 네이버 5점 만점에.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하다. 좋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철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좀 심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좋게 봤던 게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윤님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스토리를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죽음의 의미.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일단 막연하다는 게 현실이고 뭐 소설이든 영화든 그 어떤 그런 걸 만들 때 보통 이제 뭐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 그죠.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진짜 나이든 늙은 노인이 나오는 어떻게 뻔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설정 하나로 이건 피츠제럴드의 스콧 피츠제럴드의 역량인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는데 노인의 모습이야. 노인인데 점점 외모는 젊어지는데 나이는 들어가. 요 설정 하나로 이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인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걸 다 담아냈단 말이죠. 그 설정이 이건 살렸다. 원작을 살렸다고 봐요 저는. 요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그렇지 않나요? 그 설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그 희비가 막 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피츠제럴드 작품 그 두 개를 영화로밖에 못 봤지만 그 두 개를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까지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자본주의와 이런 냉전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게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한 논증인 게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흑인 친구 한 명 사귀는 거 있죠. 그거 제가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원숭이 의 삶을 살았다. 키 작은 피그미족. 피그미족. 피그미족이 실제로 흑인 그 동물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 인형을 되게 많이 반영해요. 그리고 그 작품 그 흑인 친구랑 버스 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이 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법이 있었대요. 흑인들이 타면 안 되는 법.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다 반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이 못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첫 장면부터 이미 반영해요. 그 빈부격차를 꼬집는 게 물론 이건 제럴드가 한 게 아니라 영화가 감독이 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친아버지가 엄청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리고 간 장소가 굉장히 멀어요. 그 많은 빈민가가 엄청 낙후된 곳에 멀리 있다. 백인들이 사는 지역과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완전 분리돼 있는. 그리고 거기서 거저준 거는 흑인이고. 할렘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작가 자체가 원래 뭔가 던지고 싶은 논점이 좀 많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도 보면은 개츠비가 엄청난 정말 억만장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상이었거든요. 이게 미국 사회를 꼬집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반영이 좀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 하필 그 주인공 벤자민 버튼이 양로원에 버려졌을까? 또 특히 양로원인데 그 흑인 부모한테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 있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양로원이 아니면 안 됐던 거야.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딴 데 갔으면은 좀 양로원이라는 그 의미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죽음이 가까운 곳. 이거 메시지랑 완전 영화의 메시지랑 통하잖아요. 그죠? 맞아. 그리고 흑인들 제일 하층민.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뭐랄까 아쉬운 게 양로원에 갔던 것도 좋은데 흑인 부모잖아요. 근데 그 영화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묘사가 흑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이 적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흑인들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사건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깊게 봐야만 보이는 거지. 그죠. 겉으로는 거의 없네요. 맞아요. 아까 뭐 버스씬 같은 경우도 물론 디테일하게 진짜 봐야지 디테일할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감독이 의도는 있었는데 좀 그런 디테일한 사건들은 좀 잘 살리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물들이 주어지긴 했어요. 양로원이라는 곳이 장소가 딱 있고 흑인 부모가 딱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닌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 있는데 그걸 잘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그 엄마가 얘를 그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막 근데 흑인교 또 하필 또 흑인교회예요. 흑인교회에서 뭐 목사가 막 일어나라 해야지 하다가 목사가 죽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뭐 디테일도 있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끌고 책임져 주진 않는 것 같아요. 흑인의 차별 문제를 많이 다룰 거라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영화가 너무 난잡해질 수 있나? 메시지가? 그렇게 러닝 타임이 좀 기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못 넣었다면 뭐. 그래서 전 가장 아쉬웠던 거를 영화가 다 좋았지만 뭐 물론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면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대사가 너무 주옥 같다. 대사가 너무 한마디가 다 명대사다. 아직도 네, 잔잔해요.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할머니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그 딸이 그 벤자민 버튼의 그 일기장 뭐 그거를 가져가서 읽어주는 형식. 그래도 현재와 과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에피소드가. 네. 이 부분은 탁월한 지점. 뭐랄까 구성을 잘했다.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거 할머니를 없애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을 없애버리고 그냥 벤자민 버튼이 버려진 것부터 만약에 딱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영화가 좀 단조로워지겠죠. 단조로워지고 설명적으로 될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이 계속 설명을 하죠. 자기 삶은 이랬고. 맞아요. 근데 그게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성은 진짜 작가가 영리하다. 근데 벤자민 버튼의 인생이 좀 단편적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네. 에피소드식으로. 네. 에피소드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구성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했다고 봐요. 그죠? 이런 구성. 맞아요. 네. 이런 구성이 아니었으면 좀 근데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지고. 추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추리적인 측면도 있고 끝까지 그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러닝타임을 생각해봤는데 3시간짜리는 영화 중에서 꽤 긴 거거든요. 길죠. 3시간 동안에 전투신이 없는 그 3시간을 동안에 관객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맞네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거 연출을 잘해야 돼요. 이건 뭐 스펙타클한 장면이 없거든요.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 하나도 되게 잘 살렸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나는 번개를 7번 맞았는데 인생에서 할아버지. 네. 근데 매 장면마다 번개 맞는 장면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디테일이.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는 왜 나왔을까? 근데 어머니랑 좀 봤었는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하는 그 맛에 사는 거라고 노인들은. 근데 자기가 번개를 맞았다는 거. 근데 그게 회상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인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게 또 개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되게 웃기긴 한데. 맞아요. 그 할아버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벤자민 버튼 맨 마지막에 그 노인분 한 명 한 명을 이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럼요. 번개 맞은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유부녀 할머니도 나오고 또 한 명 한 명씩 나와요. 피아노를 가르쳐줬던 할머니도 나오고. 근데 그거 보면서 뭔가 좀 아련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 마음 같아요. 너무 아련해지더라고요. 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예.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죠. 네. 왜 결국 또 사랑 얘기인가? 다 좋은데 좀 뻔하다. 그 두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결국 사랑 얘기인데 네. 좀 그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뻔해서. 결국 뭐 서로 만났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뭐 대중 가요나 대부분의 영화가 사랑 얘기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아까 중심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심 주제는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노년의 삶, 늙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주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 얘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좀 사랑 얘기가 없더라도 노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들, 사연들, 에피소드를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굳이 사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노년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벤자민 버튼이 그 어렸을 때 이거는 제가 만약에 벤자민 버튼의 입장이라고 치고 얼굴이 되게 외양이 거의 70대, 80대 할아버지잖아요. 네. 나는 10대인데 그러면은 좀 더 기발한 에피소드를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물론 이제 나름의 이제 뭐
이제 애늙은이인 거를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놀라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좀 아쉬워요. 그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노년이 됐지만 외모는 이제 이미 10대인 거죠. 네. 그때도 그냥 좀 스킵하듯이 지나가는데 에피소드가 거의 없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어렸을 때 극명하게 그 갈리는 지점 있잖아요. 네. 외모가 어릴 때 아니 외모가 되게 늙었을 때 되게 젊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모습과 맨 마지막 거의 죽기 전에 그거를 좀 잘 살렸으면은 노년의 의미에 대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 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관객들한테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오히려 좀 사랑 측면이 좋은 것 같고 개연성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잘했어요 나름.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그 뭐 스포일러는 할게요. 뭐 어차피 저희 방송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자유로워지니까. 근데 이제 자식까지 낳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자식과 이 대상과 그렇게 나를 지칭해 두면은 이게 사랑의 범위가 인류애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맞네요. 타인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근데 그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게 일단 가족이니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환경을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분포의 개연성을 넣었을 때는 괜찮은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저는 제일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제일 인상 깊은 그 느낌이 오히려 저는 그 데이지라는 여자의 인물과 벤자민과의 대조된 삶이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같잖아요. 근데 둘이 사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걸 보고 역시 나이보다 환경이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철이 없다. 서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벤자민은 막 정말 그 노년의 삶과 동질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세상을 봐요. 근데 데이지는 그냥 정말 10대의 삶을 봐요. 그러니까 벤자민은 그 양로원을 못 벗어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거의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양로원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그러다가 원래 실제로 고등학교 나이 때 가죠. 이제 출항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랑도 해보고 막 전쟁도 나가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벤자민도 이게 평범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점이냐면 자기 자조적인 그러니까 진짜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삶과 데이지는 전형적인 그냥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둘이 우연찮게 만나는데 데이지는 그때 제일 그 젊었었을 때 이 나이를 어떻게 쓸 거냐가 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데이지는 그때 아마 20대인가 그럴 텐데 벤자민을 오랜만에 보면서 담배 피고 그 정좌에서 이제 기억나요. 자자고 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벤자민이 거기서 거절을 하죠. 싫다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장면 같지만 전 되게 놀랐던 게 같은 나이고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다르면 다른 풀이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데이지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벤자민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서로 40대라는 지점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서로를 진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지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드디어 닮아졌다. 그러니까 나이가 닮아진 것 같아. 근데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고 데이지는 자기가 점점 늙어간다는 거를 외모가 늙는다는 걸 걱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은 10대, 20대의 모습으로 가고 데이지는 막 60대, 70대 모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시간이라는 절대자,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일단은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불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저의 개인적인 핵심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 너네한테 제공된 삶은 똑같다. 불행아로 태어났던 벤자민. 근데 벤자민의 실제 영어 이름은 뜻은 행운아라고 하더라고요. 행운아. 데이지는 꽃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처음에 불행아로 태어난 것 같은 하지만 삶을 행운아로 산 아이와
꽃이라고 생각했었던 만개할 것 같았던 아이가 어쨌든 죽음은 같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거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 근데 벤자민 또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게 나중에 결혼했다가 떠나잖아요. 그게 자기는 결국 어려질 텐데 데이지가 어린 그 자기의 딸뿐만 아니라 자기도 돌봐야 되는데 짐을 안겨주기 싫다 해서 떠나버리잖아요. 돌플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이게 참 어려운데. 왜냐면 마지막 장면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벤자민은 어른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마냥 아이였다면은 무조건 뭐 데이지랑 있는 게 좋았겠죠. 근데 데이지랑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봐야 줘야 되니까 데이지가 떠나는 게 맞죠. 근데 그래서 데이지가 이제 60대인가 그때쯤 되었을 때 벤자민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가 떠났을 때 원래 되게 미웠는데 너가 왜 떠난지 알겠고 재혼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재혼을 하죠. 근데 또 마지막엔 또 벤자민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마지막에 돌아와서 결국 막 갓난아기까지 가는데 그거를 또 데이지가 다 이제 돌봐줘요. 그 부분도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진짜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 사랑의 그 연결성. 맞아요. 네. 지금 나 생각해 보니까 안 떠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소중하고 재밌잖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너무 슬프다. 안 떠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그것도 어른의 선택일 수 있겠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벤자민이라도 내가 결국은 그렇게 죽을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서로 합의하에 네가 하기 힘들지라도 우리 남은 이 짧은 생을 아마 벤자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한 20년? 엄청 그 정도는 되죠. 2-30년? 아이가 많이 컸을 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2-30년? 적어도 그 정도 20년은 맞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벤자민이 데이지랑 2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안 떠났다면. 서로 얼마나 떠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서로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리운 거. 떠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같이 있어도 괜찮았겠다 싶어요. 저는 지금 돌플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왜 떠났지? 이게 한 차원 높은 사랑인 것 같은 게 물론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양에서의 사랑은 그 러브는 주다라는 의미래요. 원래 그 본원적인 의미가. 근데 동양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더 위대하다 해요. 동양의 사랑이. 사랑 애자잖아요. 이 애는 주다가 아니라 아끼다래요. 그러니까 아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다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면 뭐라도 입혀주고 싶고 막 뭐 보내주고 싶고 어떻게든 얘가 잘 살게 주고 싶어. 이거고 아끼는 거는 주고 싶은데 근데 얘가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막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도 근데 비싼 걸 먹다가 얘가 인생이 나중에 남루해지지 않을까? 배려. 아끼는 거죠. 이건 진짜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벤자민은 너무 주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주지 못해도 진짜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좀 내가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어땠을까? 안 떠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떠나는 게 서로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좀 솔직히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죽을 텐데 어차피 결말은 똑같잖아요. 벤자민이 만약에 그 외모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그 나이 때선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 떠나지? 그리고 보면은 왜 떠났지? 데이지가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벤자민은 자기의 선택으로 맨날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근데 데이지는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무 예측도 못할 때마다 와요. 자꾸 그 벤자민이. 그러니까 데이지는 예상을 못하고 자기 선택권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게. 딸이 제일 불쌍하네. 지금 딸은 아버지도 모르고 못 보고. 맞아요. 결국엔 그 마지막에 그 글을 읽어주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였어. 그래서 좀 약간 화내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잠깐 넣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아버지는 무책임한 거네.
왜 떠났지?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많은 영화예요. 특히나 이제 벤자민이 마지막에 이제 한 10대 20대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진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진짜 별의 별 군데를 다 가면서 그 딸한테 써주는 편지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었어요. 딸아, 뭐 어떻게 살아라. 아, 근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내용도 다 기억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게 명대사 명장면으로 사람들도 많이 좀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기 같은 거 보니까 댓글 그 평가 보니까 영화 장면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예, 진짜 잘 찍었어요. 그 카메라 앵글도 너무 잘 찍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연이 아닐지라도 그 엄마도 그렇고 잘 그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슬펐는데 진짜. 그죠. 엄마도 너무 좋았고. 저는 요즘에 좀 슬픔의 관점이 되게 달라진 게 진짜 행복할 때가 슬픈 것 같아요.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행복이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특히나 벤자민 버튼에서 제일 슬픔, 지금 제일 아른한 장면은 벤자민하고 데이지하고 그 진짜 사랑할 때 자기들끼리 애 낳기 전에 집을 마련하잖아요. 집을 꾸미고 같이.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러네. 다가올 이제 이별을 자기들도 예감했겠죠. 그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즐겨야 되는데. 맞아요. 슬픈 장면이긴 해요. 이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작을 영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약간 평가를 자꾸 평론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작품 보다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이다. 저는 그러면 괜찮은 작품인데 그런 작품이에요. 이게 좀 작품이 별로면 솔직히 만듦새가 별로면 자꾸 지적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때 왜 이 구조를 넣었지? 연기가 왜 저래? 솔직히 연기가 별로면 연기 왜 저래? 사람이 그렇게 나가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스토리가 왜 저래?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 영화는 망한 거예요. 분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근데 이 영화는 거의 그런 거 없이 저도 이제 사후적으로 나중에 떠올려 보니까 따져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비판한 건이긴 한데 영화 볼 땐 너무 좋았어요. 명작을 보는 느낌? 지금 저희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땐 왜 시간이라는 소재를 갖고 이렇게 다루게 될까요? 시간, 나이듦, 죽음. 어바웃 타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노트북도 있고. 이건 영원한 인간의 질문 아닐까요? 죽음이나 피할 수 없는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걸 직면해야 되고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고. 근데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죽음이나 늙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잘 직면하느냐 정리된 생각을 좀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내가 저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다루잖아요. 내가 마치 저 삶을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죠. 그래서 대신 살아보면서 좀 제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도 떠오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좀 삶을 잘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전 잘 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필연적으로 저의 노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할아버지가 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다.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의 브래드 피트가 좀 회춘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보면서 언제쯤 젊어지지? 되게 잘생겨지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되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점점 젊음이 이래서 좋구나. 갑자기 확 잘생겨질 때 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브래드 피트의 이 연기.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 그래서 브래드 피트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배역이었다. 와, 이게 지금 보니까 11년 전 작품인데 오래됐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참 진짜 볼만한 영화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혹시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혹시 그 영화 평론 네이버 평가에 보시면 평점이 있는데 그 평론가
얘기로 가면 요거 허지웅 허지웅 평론가님께서 해줬던 이 평론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8.25점을 주셨는데 제목은 가짜 지혜, 진짜 지혜. 영화나 사람이나 똑같다. 삶과 시간에 대해 무척 많은 걸 아는 척하는 영화는 보는 사람을 비관적으로 만든다. 삶과 시간에 대해 정말 뭔가를 아는 영화는 그와 반대로 사람을 여유롭고 충만하게 만든다. 더불어 성숙시킨다. 이 영화가 그렇다. 저는 모든 그 평론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짧지만 뭔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야, 박평식 평론가가 7점을 줬네요. 윤님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영화에 대해서 100번 공감해요. 그죠? 정말 100번 공감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평가고 영화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철학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같은 목적인 게 잘 살라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이 영화를 봤을 때 비관적으로 막 뭔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 가르치려고 들질 않잖아요. 그렇죠. 전 본질적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 수려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벌써 시간이 진짜 더 금방 돼버렸네요. 네.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작품으로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소중함이라는 그 세 글자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소중한 게 되게 많잖아요. 자신의 삶도 소중하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그리고 내 지금 추억들 그리고 내 대상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소중함을 좀 잃고 있는 시기라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소설이나 소설가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작법에 대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쓰는 게 독자들한테 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설정을 함으로써 이런 주제가 확 더 와닿고 영화적으로도 그런 기법들 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저는 작법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명작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들어보니까 2시간 넘는 시간을. 그죠. 네. 저도 이런 스토리를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는 스토리. 제가 관객이자 독자가 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네, 진짜 그만큼 괜찮은 작품이고요. 그 예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평범했었던 삶의 자그마한 목소리와 자그마한 의미를 발견해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대 또 어떤 작품으로 할지 정해봐야 되겠지만 이만큼 더 의미 있는 작품들 갖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그때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각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